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또 기괴합니다. 이웃집에서, 길모퉁이에서,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착과 분노 속에서 벌어진 일들은 언제든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듣고 나면 괜히 찜찜해지는 5가지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15년 치매 간병의 끝. 아들은 살인자가 됐다. 15년 동안 어머니 곁을 지켰던 아들. 그러나 끝내 그 선택은 바다 속으로 향했습니다. 2024년 6월 전남 무안군의 한 선착장. 차량이 바닷가를 향해 멈춰 서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50대 아들 A씨, 옆자리엔 70대 치매 어머니와 50대 친형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가족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A씨가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차는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동승한 어머니와 형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운전자 A씨였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주민이 차창을 깨고 그를 구조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연이 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던 걸까요? 판결문에 따르면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부터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미혼인 A씨는 결국 경제활동을 접고 친형과 함께 어머니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간병은 말 그대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을 흘리다 못해 닦아주지 않으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의사소통은 불가능했으며 식사마저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더라도 억지로 떠먹여야 했습니다. A씨 자신도 나이가 들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너져가자 그는 점점 신변을 비관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23년 6월 어머니가 침을 닦아주던 A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식사까지 거부했을 때였습니다. 더는 버티지 못한 그는 형에게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형 역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죽고 싶다. 죽으러 가자. 결국 어머니와 형은 세상을 떠났고 A씨만 남아 법정에 섰습니다. 존속살해죄는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죄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라며 범행을 꾸짖었지만 15년간 간병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점, 그리고 평생 후회와 자책을 안고 살아야 할 점, 남은 가족들까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면서도 참작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세월을 인정했던 겁니다. 15년의 희생 끝에 남은 건 파괴된 가족과 감옥뿐이었습니다. 사랑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웠던 한 아들의 끝은 결국 존속살해라는 이름에 씻을 수 없는 낙인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막내가 더 받아 300억대 건물을 물려준 노모 두 아들의 폐륜으로 생을 마감하다 재산을 나눠준 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2025년 4월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주택. 평소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던 셋째 며느리가 집에 들렀다가 참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90대 노모 A씨가 거실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들이 같이 있어요. 경찰 신고에는 형제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이 남았습니다. 숨진 노모 곁에 서 있던 건 첫째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어머니가 자해하다 생긴 상처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A씨의 남편은 생전에 자수성가로 수백억 재산을 일군 자산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A씨는 세 아들에게 각각 100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건물들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내였습니다.
평소 자신을 더 극진히 모시던 셋째 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때부터 두 형제의 불만은 집요하게 노모를 옥죄었습니다. 수첩에는 재산 분배 불만,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 준비 같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고 주변인과의 통화 녹음엔 또 와서 나를 누르고 갔다는 노모의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참극은 터졌습니다. 사건 당일 이웃들은 집안에서 심한 다툼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출혈, 게다가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고 팔을 강하게 붙잡힌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 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형제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두 사람은 자해로도 될 것 같다며 입을 맞추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법 제259조는 존속상해치사에 대해 최소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부모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 상속권마저 박탈됩니다. 결국 더 많은 재산을 원하다가 형제는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았고 그토록 원하던 상속조차 영영 잃게 된 겁니다. 돈을 더 달라며 결국 생명을 빼앗은 두 형제. 그들에게 돌아온 건 건물도 현금도 아닌 폐륜의 굴레와 상속박탈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세 번째 사건. 미안하다. 이태원 참사 후 교각 아래서 발견된 소방대원. 그날의 비명은 끝내 그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159명이 목숨을 잃은 헬로윈 참사. 그 참혹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 박 씨는 매일 밤 비명과 울음소리에 시달렸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을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 부모님은 제가 그 현장에 갔던 것만으로도 힘들어 하시는데 희생자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제발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2023년까지 총 8차례 심리 상담을 받았고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까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9일 그는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잘 이겨낼 거야. 건강 챙겨. 그리고 부모님에겐 미안하다는 글귀만 남겼습니다. 8월 10일 새벽 2시 30분 그는 차를 남인천 톨게이트 갓길에 세운 채 홀로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때부터 290명의 인력과 수색견이 투입됐지만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일 뒤 시흥의 한 교각 아래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부패가 심해진 상태였고 타살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 투입된 뒤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소방관은 무려 1316명에 달합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지워준 짐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영웅이라 불리던 청년의 마지막은 외로운 교각 아래였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던 손은 정작 자신을 붙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건. 국감 내놔. 무속인의 가스라이팅된 전 남편을 딸과 함께 죽이다. 신을 빌미로 한 굿은 결국 한 가장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24년 5월 경기도 양주의 한 주택. 이곳에서 40대 여성 D씨와 그의 딸, 그리고 무속인 E씨가 전 남편을 무참히 폭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굿값을 내놔라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부부였던 D씨와 전 남편은 무속인 E씨를 만나며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몸이 아픈 건 신 때문이라며 구술해야 한다고 말했고 부부는 이혼했지만 D씨는 무속인을 맹신하게 됐습니다. 이후 D씨는 아이들과 함께 무속인의 집에 살며 전 남편을 향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시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나오지 않자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엿새 동안 이어진 폭행, 망치와 효자손, 발길질과 목 조르기, 심지어 성기를 짓밟는 행위까지 동원됐습니다.
국과수에 따르면 피해자는 500차례 넘게 구타를 당했고 결국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D씨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전 배우자와 자식에게 반항조차 못하고 맞다 죽었다. 이 사건은 문자 그대로 때려 죽인 사건이다. 다만 딸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아직 19세였고 뒤늦게 잘못을 털어놓았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대법원은 결국 징역 3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굿을 믿은 대가는 전 남편의 끔찍한 죽음이었고 남은 건 산산조각난 가족이었습니다. 신이 시켰다는 말은 결국 살인의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5번째 사건. 외동아들이 끝내 삶을 등졌다. 둔기로 발등을 찍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참혹한 죽음. 교육이라 불린 건 단지 폭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2022년 1월 경기도 과천소방서 25세의 새내기 소방사 C씨는 임용된 지 고작 넉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며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안전화 성능을 테스트해보자. 팀장 소방이 A씨는 길이 60cm, 무게 5kg에 달하는 둔기를 들어 피해자의 발등을 내리쳤습니다. 문을 강제 개방할 때 쓰는 쇳덩이였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건 일상. 사소한 실수에도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2022년 4월 27일 그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가겠다는 짧은 문장만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야 드러났습니다. 외동아들이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부모는 분노와 절망 속에 문제를 제기했고 조사 끝에 가해자 A씨의 행위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형사재판에서 A씨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을 빙자해 지속적 폭행을 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는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랬다면 얻었을 수입에서 유족 보상금을 공제하고 위자료를 합산해 2억 1,89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려던 새내기 소방관은 정작 조직의 폭력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삶을 무너뜨린 건 불길이 아니라 동료의 주먹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고 가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우리에게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괜히 찜찜한 이유 아닐까요?